어차피 죽으려니 왜 이리 기운이 세. 이 손 안 나? 숨이 턱턱 막히는 산소호흡기에 겨우 목숨을 기대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확 꺾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애쓴다. 빨리 도장이나 찍어. 시어머니는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준 도장을 낚아채더니 인주를 듬뿍 묻혀서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에 쾅 하고 찍어버렸죠. 어머니, 됐어요. 이제 이 강남 아파트는 우리 겁니다. 그래, 내 아들 고생했다. 저거 숨 넘어가기 전에 팔아서 새 차부터 뽑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며느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얼싸안고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그 짐승 같은 인간들.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죽어간다고 바들바들 떨던 제가 사실은 오진이어서 죽을 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딱 몇 달 뒤 그 잘난 남편놈이 다니는 번듯한 회사 로비에 아주 새빨간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회사 새로 인수한 회장님 오신다고 전 직원이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깎듯이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아주 번쩍번쩍한 회장님 옷을 입고 걸어 들어갔죠. 저를 벌레처럼 취급하며 숨통을 끊어놓으려던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제 얼굴을 딱 보고 왜 덜덜 떨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을까요? 아휴, 속이 다 후련한 오늘의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콸콸콸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0층 높이의 유리빌딩 꼭대기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JY 인베스트먼트 최상층 집무실. 맞춤 정장을 입은 서지안이 창가에 서서 그 야경을 오래도록 내려다봤죠.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비서실장 김태영이 두툼한 서류철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1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일 오늘부로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영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안이 천천히 걸어와 서류철을 넘겨봤습니다. 맨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강민석과 오유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판결문이었죠.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최말숙의 파산을 알리는 서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서늘했어요. 수고했어. 이제 됐네. 지안이 서류를 덮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잠시 멈춘 곳은 서류가 아니었어요.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병원 팔찌. 바코드가 다 다른 환자 인식표였죠. 지안이 손끝으로 그 바코드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야경이 흐려지고 지안의 눈앞에 소독약 냄새 진동하던 1년 전 그 병실이 떠올랐어요. 낡은 대학병원 꼭대기층, 외부와 철저히 막힌 1인실. 그곳에 지안이 뼈만 남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기계음에 맞춰 겨우 숨을 몰아쉬었죠. 췌장암 말기.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되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편 강민석과 시어머니 최말숙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짜증스러운 기색만 가득했죠. 말숙이 들어오자마자 침대 옆 협탁 서랍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안의 지갑이며 소지품을 손으로 마구 헤집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슬그머니 병실 문으로 가더니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찰칵? 그 소리에 지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바람 빠지듯 새어나왔죠. 말숙이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찾아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긴. 네가 정신 있을 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말숙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안의 눈앞에 흔들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넘긴다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딱 찍으면 돼. 어차피 너 곧 갈 사람 아니냐. 지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싫어요. 그건 안 돼요. 지안이 가까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말숙이 지안의 환자복 앞섭을 거칠게 틀어쥐었어요. 이것 봐라. 죽어가는 게 고집은 살아서. 말숙이 이를 악물며 지안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자, 잘 봐. 내 돈이 어디 갔는지. 민석이 화면을 지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안이 병원비에 쓰라고 맡겨둔 통장. 그 돈으로 결제한 외제차 영수증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거 유리차야. 마음에 들지? 민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안의 진단금, 목숨값이나 다름없던 그 돈이 상간녀의 차값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죠. 당신 어떻게 사람이.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석은 대꾸도 없이 지안이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찼어요. 말 많다. 도장이나 찍어. 민석이 지안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안이 남은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하나 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자 민석이 지안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바로 그 자리였어요. 지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의 손가락이 저절로 풀렸어요. 민석이 그 틈에 인감도장을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말숙은 기다렸다는 듯 지안의 손목을 꺾어 인주 묻은 도장을 서류에 꼭 눌렀죠.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차피 죽으려니 곱게 좀 가라. 말숙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쾅쾅.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렸어요.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회진 돌던 수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과 말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에잇,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민석이 엉망으로 찍힌 서류와 도장을 황급히 챙겼습니다. 말숙이 나가면서 지안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어요. 또 올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기나 해라. 두 사람이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지안 혼자 남았죠. 찢어진 환자복, 피멍든 손등. 지안이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벌레만도 못하게 대하는 그 현실이 더 끔찍했죠. 창밖으로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맡 모니터의 심장 박동 숫자가 위태롭게 오르내렸어요. 지안은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새겼습니다. 강민석, 최말숙. 지안이 마른 입술을 달싹였어요. 두고 봐.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오후 병원 꼭대기층 복도에는 낯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오유리가 강민석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최말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봐요. 우리 며느리 밥은 제대로 주는 거예요. 말숙이 일부러 목청을 높였어요. 매일 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간호사들의 시선이 말숙에게 쏠린 그 틈에 민석과 유리가 슬쩍 지안의 병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찰칵. 또 그 잠금장치 소리였죠. 지아는 전날 충격에 수면제를 맞고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하이힐 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지안이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도 있구나. 유리가 콧잔등을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지안의 이불 위에 툭 던져놨죠. 민석 씨, 이 냄새 나는데 오래 못 있겠어. 빨리 끝내자. 유리가 손가방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 흔들었어요. 이거 알지? 언니 돈으로 산 거. 유리가 그 열쇠를 지안의 뺨에 슬쩍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볼에 닿자 지안의 몸이 움찔했어요.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 요즘 아주 잘 나가. 유리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소란을 마친 말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숙이 유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우리 유리, 여기 이런데 오래 있으면 안 되지. 몸에 안 좋아. 말숙이 벌써 며느리 대하듯 유리를 챙겼어요. 그러더니 지안을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자리 좀 비워줘야 할 거 아니냐? 말숙의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졌죠. 민석이 협탁 위에 어제 그 위임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날 도장이 제대로 안 찍혔던 그 서류였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하자. 민석이 지안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지안이 마지막 힘을 짜내 침대 난간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비상벨을 향해 손을 뻗었죠. 어딜? 민석이 지안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지안의 얼굴에서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확 벗겨버렸어요. 헉헉. 숨길이 끊긴 지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머리맡 기계의 숫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던 유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 이거 대박이다. 유리가 킥킥거리며 지안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민석 씨, 좀 더 세게 해봐. 재밌겠다.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유리는 그걸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말숙이 지안의 팔다리를 짓눌러 꼼짝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자, 착하지. 손만 좀 빌리자. 민석이 발버둥 치는 지안의 손에 억지로 도장을 쥐어줬어요. 숨이 넘어가는 지안의 손목을 잡고 서류 위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이번엔 아주 선명하게 찍혔죠. 됐다. 민석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산소호흡기를 발로 툭 밀어냈어요. 숨을 못 쉬는 지안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요. 삐. 그 순간 기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안에 무슨 일이에요? 문 여세요. 비상열쇠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이닥치자 민석 일행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의사는 곧장 지안에게 달려가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세요. 지금 당장. 간호사가 세 사람을 밖으로 떠밀고 문을 닫아버렸죠. 복도로 쫓겨난 세 사람. 그런데 지안이 죽든 살든 관심조차 없었어요. 민석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봐봐, 이번엔 완벽하지. 어머, 진짜 잘 찍혔네. 민석 씨 최고야. 유리가 민석의 팔에 매달리며 좋아했어요. 자, 이제 저 아파트만 팔면 우리 팔자 피는 거다. 말숙이 손뼉까지 치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승리에 취해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사라진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 흘렀죠. 병실 안 응급처치 끝에 지아는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료진이 빠져나가고
방이 조용해졌어요. 지안이 천장에 흐릿한 불빛을 올려다 봤습니다. 방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지안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주먹 쥔 손등에서는 빠진 링거 바늘자리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안의 눈동자, 거기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의 눈에는 서늘하고 지독한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강민석, 오유리, 최말숙. 지안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뇌었어요. 내가 이 빚 반드시 갚아줄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지안은 그 밤이 다 새도록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 안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윗선의 자리다툼으로 종양내과 과장이 바뀌었죠. 그 자리에 냉철한 인상의 전문의 백도윤이 새로 왔습니다. 지안의 담당이로서 도윤이 첫 회진을 돌던 날이었어요. 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지안을 한참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힘없이 감긴 눈. 도윤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수간호사님, 이 환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검사한 거 전부 제 방으로 가져와 주세요. 사진 자료도 하나도 빼지 말고요. 도윤이 낮게 지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수십 장에 달하는 지안의 기록과 사진을 책상 가득 펼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한 장 한 장 앞뒤를 맞춰보던 도윤의 손이 어느 순간 딱 멈췄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도윤이 사진 한 장을 형광등에 비춰봤어요. 이전 담당이의 기록과 사진이 서로 아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의료진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이 환자 암이 아닙니다. 도윤의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췌장에 생긴 이 덩어리 암세포가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하고 몸에 쌓인 독한 것 때문에 부어오른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도윤이 사진을 짚으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진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곧 병원 윗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장이 도윤을 원장실로 조용히 불렀어요. 백 선생, 이거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병원 문 닫아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원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어. 환자도 어차피 정신없잖아.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원장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못 덮습니다. 도윤이 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죠. 곧장 지안의 병실로 향한 도윤이 의료진을 전부 물렸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환자분, 정신 좀 드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지안을 깨웠습니다. 지안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도윤이 검사 결과지를 지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환자분은 암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 본 거예요.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안이 결과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암이 아니라고요. 시한부가 아니에요, 환자분. 도윤이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죽는 줄로만 알고 벌벌 떨던 밤들. 남편에게 산소호흡기를 뺏기고 손목이 꺾이던 순간. 시어머니가 도장을 억지로 찍어 누르던 그 손.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살 수 있다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기쁨과 충격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몰아쳤죠. 그런데 눈물이 마르자 지안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그 안에 들어찼어요. 도윤이 지안의 팔에 남은 멍 자국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손목에 찍힌 붉은 자국도요. 환자분 혹시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도윤이 낮게 물었어요. 지안은 대답 대신 협탁이 메모지를 끌어당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남편이 진단금을 빼돌린 일,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강제로 뺏으려 한 일, 지금도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지안이 그 메모를 도윤에게 내밀었어요. 도윤이 메모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윤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더니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요. 도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도윤은 지안의 베개 밑에 휴대폰 하나를 몰래 넣어줬습니다. 이걸로 필요한데 연락하세요. 추적 안 되는 겁니다. 도윤이 나직이 이르고 병실을 나섰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지안이 그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 김태영이었어요. 지안이 밖에서 남몰래 운영해온 회사, 그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였죠. 태영아, 나야. 지안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지안이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어요. 내 재산부터 전부 묶어.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리고 지안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강민석이 다니는 회사, 대성물산. 그 회사 속속들이 파봐. 전화기 너머로 김태영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안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안은 도윤이 몰래 넣어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 일가가 병실에 올 때면 지안은 여전히 죽어가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마저 가늘게 조절하면서요. 민석과 말숙은 지안이 곧 갈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었어요. 빼앗은 위임장을 들고 강남 부동산을 부지런히 들쑤시고 다녔죠. 그 시각 김태영은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성물산의 주식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 산소호흡기를 벗고 침대에 단정히 앉았어요. 무릎이 작은 화면에는 대성물산 주식이 어디까지 넘어왔는지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안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어요. 머리맡 작은 화면에는 숫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죠. 김태영이 보내온 대성물산 지분 현황이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영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대성물산은 창업주 삼형제가 지분을 나눠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사업 실패로 지분을 시장에 흘리기 시작했죠. 틈이 벌어진 회사였어요. 그 틈을 저희가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안의 입꼬리가 아주 옅게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사지 마세요. 티나지 않게 여러 계좌로 나눠서요. 민석이가 눈치채기 전에 과반을 넘겨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한편 강남의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민석과 말숙이 지안의 아파트를 헐값에 내놨는데 매수자가 계약 직전마다 발을 뺐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왜 안 산다는 겁니까?
민석이 소파를 내리쳤어요. 중개인은 서류를 넘겨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사장님, 이 위임장 말인데요. 도장이 2개나 어긋나게 찍혀 있어요. 소유주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저도 진행을 못합니다. 집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니까요.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확인을 합니까?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발을 뺀 매수자들이 전부 김태영이 심어둔 사람이라는 걸 민석은 알 리 없었죠. 그 시각 병실. 도윤이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걷는 거 조금 늘려봤어요. 복도 끝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지안이 이불을 걷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이제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옅게 웃었습니다. 뛰긴요. 아직은 걷는 것만. 그날 밤 지아는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둥 뒤에서 김태영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대성물산 경영권 인수 계약서입니다. 내일이면 과반을 넘깁니다. 지아는 봉투에서 만년필을 꺼내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실장님. 같은 시각 오유리는 승진 소식에 들떠 있었고 민석은 곧 큰돈이 들어온다며 목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지안이 죽을까 조바심을 내며 며느리의 폐물을 몰래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리고 몇 배로 불려준다는 투자 설명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설명회장 앞자리에서 말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눌렀죠. 그 도장이 찍히는 장면이 지안의 작은 화면으로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말숙이 모아둔 돈이 통째로 낯선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지아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참 부지런하시네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아는 환자복을 벗고 김태영이 준비해둔 짙은 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들어가던 며느리가 없었어요. 병실 문을 나서기 전 지아는 도윤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가서 지안 씨답게 사세요. 복도 끝으로 걸어나가는 지안의 등 뒤로 강남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물산 본사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렸어요. 새 최대 주주가 온다는 소식에 전 직원이 양쪽으로 줄지어 섰죠. 임원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연신 입구 쪽을 살폈습니다. 민석도 로비 맨 앞줄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오유리가 딱 붙어 팔짱을 꼈죠. 민석 씨, 나 오늘 어때? 새 회장님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유리가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 새 회장 눈에도 금방 들 거야.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이번에 나 임원 되면 너 사모님 되는 거야. 민석이 유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헛된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죠. 그때 로비 밖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차 옆으로 쫙 도열했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맨 앞 차의 뒷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김태영이 먼저 내렸어요. 김태영이 허리를 곧게 편 채 차 안으로 정중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김태영의 목소리가 로비까지 울렸어요. 수많은 눈이 그 손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눈부시게 차려입은 서지안이었죠. 지안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붉은 카펫을 밟았습니다. 죽어가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든 채 지안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로비 앞줄에 서 있던 민석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민석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리도 그 얼굴을 알아보고 숨을 꺽 삼켰죠. 저거 언니 아니야. 유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말도 안 돼. 죽어가고 있었잖아.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 민석이 눈을 부릅뜬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지안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임원들이 지안을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임원들의 인사가 로비를 가득 채웠죠. 지안이 그 인사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민석이 앞에서 걸음을 딱 멈췄어요. 지안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지안이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민석 부장. 지안이 입꼬리를 서늘하게 끌어올렸어요. 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이게 어떻게 된 너 어떻게. 민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죠. 어차피 죽을년이라며. 지안이 나직이 되물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죽을년이 내 회사 주인이 돼서 돌아왔어. 지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리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부장님이. 유리가 바닥에 앉은 채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모님 소리를 듣겠다던 사람이었죠. 내가 언제 너보고 언니라고 부르랬니? 지안이 유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민석도 결국 무릎이 꺾여 카펫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 두 사람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야? 강 부장 저거 어떡하냐? 수군거림이 로비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지안이 그 둘을 지나쳐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임원들이 지안의 뒤를 따라 열을 지었어요. 곱게 걸어가는 지안의 뒷모습과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의 모습, 그 대비가 로비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죠. 지안이 걸음을 멈추고 김태영에게 나직이 일렀습니다. 저 두 사람 오늘부로 회사에서 정리해.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내놔. 김태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지안이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석이 바닥을 기다시피 지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안아, 잘못했어. 한 번만 우리 부부잖아. 민석이 지안의 발치를 향해 손을 뻗었죠. 지안이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그 손을 피했어요. 부부, 그런 게 우리 사이에 있었나? 지안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어요. 지안은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남은 민석과 유리는 넋이 나간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죠. 이제 두 사람 앞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안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저앉은 두 사람을 한 번 더 눈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아무 표정 없이 앞을 향해 섰죠. 문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대성물산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지안이 회장 자리에 앉자 회사 안 공기부터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정리된 사람은 강민석과 오율이었죠. 민석은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경비원 손에 이끌려 회사를 나왔습니다. 10수년을 다닌 회사에서 그렇게 쫓겨났어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강민석이야. 민석이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동료라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술을 얻어 마시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리는 유리대로 신세가 처참했습니다. 기획팀 자리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죠. 유리가 사무실로 찾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자리 내놔. 내가 왜 잘려? 이유가 뭔데? 유리가 책상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유리를 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나, 이거 놓으라고. 나 부장님 여자야. 유리가 악을 썼지만 이제 그 부장님도 없었죠. 그 무렵 지아는 회장실에서 김태영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병원에서 있었던 일 전부 정리했습니다. 김태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뗐던 그날, 복도 폐쇄회로 화면부터 병실 앞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민석과 말숙, 유리가 병실을 드나든 시각이 분 단위로 적혀 있었어요. 유리가 찍었던 그 영상도요. 김태영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지안의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숨을 못 쉬어 발버둥 치던 자기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가지고 있어. 필요한 곳에 쓸 거니까. 지안이 서류를 덮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편 최말숙은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땅에 투자하면 몇 배가 된다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죠. 말숙이 설명의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보게, 내 돈 언제 불어나나? 소식이 없어서. 말숙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아? 말숙이 몇 번을 다시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죠. 불안해진 말숙이 그 허름한 건물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간판도 이미 떼어진 뒤였죠. 어디 갔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말숙이 잠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지나가다 혀를 찼어요. 어이구, 어머님도 당하셨구먼. 그 사람들 벌써 튀었어요. 여기 왔던 노인네가 한둘이 아니야. 관리인이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말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내 돈이 얼만데. 말숙이 문을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폐물 판 돈, 며느리한테서 빼돌린 돈. 가진 걸 모조리 그 계좌에 부어 넣은 뒤였죠. 말숙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큰일 났다. 엄마 돈이 다 없어졌어. 말숙이 울먹였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민석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렸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민석의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 없었죠. 뭐? 잘려. 네가 왜 잘려? 말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안이가 우리 회사 회장이 돼서 나타났어. 민석의 말에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죽어가던 게, 그게 회장. 말숙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 우리 지금 어떻게 하냐? 아파트도 못 팔았어. 다 끝났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숙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를 돈줄로만 보던 세월. 죽기만 기다리며 침대맡을 뒤지던 손.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말숙 앞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요. 그 안에 지안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안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말숙이 지안을 올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저주하던 며느리가 최고급 차 안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안아. 애야. 이 어미 좀 살려다오. 말숙이 차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며느리라 부른 적도 없던 입에서 애원이 쏟아졌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어. 응. 한 번만. 말숙이 차 문을 붙잡고 매달렸죠. 지안이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실에서 자기 손목을 꺾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어머니,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곱게 좀 가라. 자리나 비워라. 그러셨잖아요. 지안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그런데 제가 안 죽었네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요. 지안이 창문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기다리세요. 아직 어머니한테 갈 게 하나 더 남았으니까. 지안의 마지막 말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차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말숙이 그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건 찬 바람뿐이었죠. 거리에 주저앉은 말숙의 어깨가 힘없이 떨렸어요. 말숙에게 남은 것은 낡은 빌라 전세금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들의 빚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민석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밀려났습니다. 대성에서 잘렸다면서요.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면접장을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죠. 유리는 그런 민석을 오래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 이제 그만 볼래. 돈도 자리도 없는 사람 옆에 왜 있어? 유리는 외제차 열쇠만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민석은 텅 빈 방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얼마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죽어가던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빼앗고 손목을 꺾어 도장을 찍게 한 일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복도 CCTV와 병실 영상까지 화면에 떴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죠.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달싹였어요. 미안하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방청석 맨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판결이 끝나자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말숙에게 한 통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맡긴 돈은 물론 남은 재산까지 전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안이 예고했던 마지막 한 수가 바로 이것이었죠. 말숙은 자신도 모르는 새 스스로 도장을 눌러 모든 것을 넘겼던 겁니다. 빈털터리가 된 말숙은 대성물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지안이 좀 봅시다. 며느리 좀 만나게 해줘요.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안이 걸어 나왔습니다. 말숙은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지안아, 방 한 칸만, 밥 한 끼만 먹여다오. 지안은 잠시 말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상에서 방 한 칸을 빌었던 사람은 지안이었죠. 그 목소리가 지금 말숙의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안은 손을 내밀어 말숙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곱게 좀 가세요. 자리나 비우시고요. 말숙은 그 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음만 삼켰습니다. 지아는 회장실로 올라가 창가에 섰어요. 로비에 주저앉은 말숙의 모습이 저 아래 작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커튼을 당겼어요. 방 안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지아는 어느새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회장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죠. 어느 봄날 오후 지안이 오랜만에 그 대학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1인실이 있던 꼭대기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날의 기억이 잠시 떠올랐죠. 지안이 걸음을 멈춘 곳은 백도윤의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이 열리고 도윤이 지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누구십니까? 서 회장님 아니세요? 도윤이 반가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지안이 옅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두 사람이 창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나으셨네요. 도윤이 지안의 혈색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안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지안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강하셨던 거예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선생님, 그때 원장 말 안 듣고 저한테 사실을 말해주신 거. 지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안이 도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자칫하면 선생님도 자리를 잃으실 수 있었잖아요. 도윤이 잠시 지안을 바라보다 옅게 웃었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윤이 창밖 벚꽃으로 시선을 옮겼죠. 덕분에 저도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작은 병원 하나 열려고요. 도윤이 담백하게 말했어요. 돈 없는 사람도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지안이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 이래봬도 돈은 좀 있거든요. 지안이 오랜만에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소리내어 웃었죠.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병원은 제 손으로 일으켜보고 싶어서요. 도윤이 손을 내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지안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답입니다. 도윤이 지안을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지안이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졌죠. 숨을 크게 들이쉬자 가슴 가득 맑은 공기가 들어찼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지안이 새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렵 강민석은 교도소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나날이었죠. 유리는 소식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민석이 좁은 방 안에서 지난 날을 곱씹었어요. 건강하던 아내, 자기를 믿고 통장을 맡기던 아내, 그 아내를 짐승처럼 대했던 자기 손을 내려다봤죠. 이제와 후회 한들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말숙은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는 신세가 됐어요. 한때 며느리 재산으로 호강하려던 노인이었죠. 말숙이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슬쩍 말을 붙였어요. 할머니는 자식도 없수. 왜 이런 데를 다 오셨어? 말숙이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죠. 있었지. 며느리도 있었고. 말숙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근데 내가 다 내 손으로 걷어찼어. 말숙의 눈에 뒤늦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제 곁에 없었죠. 한편 지아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낡은 병원 팔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손목에 채워졌던 환자 인식표였죠. 지안이 그 팔찌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봤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짐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다짐은 남김없이 지켜졌죠. 지안이 팔찌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그러고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발 아래 강남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10년의 결혼, 죽음의 병상, 그리고 되찾은 삶. 지안이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이 창유리에 어렸어요. 이제 나로 살아야지. 지안이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움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안이 창밖을 향해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 위로 봄날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죽어가는 며느리의 손목을 꺾어 도장을 찍게 하고 그 목숨값으로 웃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서지안이 그저 조용히 쓰러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지안은 끝내 두 발로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자신을 짓밟던 이들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그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을 밟고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오늘따라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지안이 되찾은 건 재산도 복수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의 소중함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곁에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야기 속 지안처럼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살아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봄날은 오니까요. 지켜봐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